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무언가 조커가 등장했었던 네. 거죠. 빌딩에서 떨어지니까 스파이더맨이 와서 구해주는 겁니다. 100번 떨어지니까 100번 더 구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스트레스 받는데 빌딩에서 한번 떨어질까? 떨어지자. 네, 그렇죠. 오늘은 오프닝이 따로 필요 없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인사를 한번 모셨습니다. 보면은 1타 강사 이런 미 연중 관련해서 1타 강사 이런 말씀도 듣고 유튜브 쪽에서는 조회수 치트키 이런 말씀도 들으셔서 아주 많은 곳에서 패널로 탐을 내시는 분입니다. 신한은행 WM 컨설팅 센터 우리 오건영 부부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부장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최근에 부부장님께서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라는 책을 네. 5월달에 네. 딱딱하네 5월 말에 내셨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이거를 서점에 가서 우리가 물론 봤을 때 매대 1위로 딱 베스트셀러에 있는데 그거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 턱이 없지 않습니까? 가서 보시지 않는 이상 네. 일단 교보문고에서 보면은 1등이에요. 베스트셀러 경제 경영 부분 1등이고. 감사합니다. 이 영풍문고는 좀 뭐가 잘못됐나? 영풍문고도 3위로 돼 계신데 이게 아마 1위였지 않았을까? 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주 그냥 온오프에서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시고 워낙 인기가 많으신 분인데 저희가 좀 어렵게 이렇게 또 모셨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니 근데 글도 쓰시고 이렇게 또 책도 내시고 강연도 하시고 유튜브 채널도 또 나가시고 또 본업인 또 예. 신한은행에서 또 이렇게 WM 컨설팅 센터에서 또 있으시고 좀 벅차지 않으세요? 일단요 회사에서 많이 배려해줘서 특히 이제 동료들도 좀 많이 도와줘서 그게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 이제 첫 번째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글을 쓰는 게 있어요. 네, 매일매일. 글을 쓰는데 그걸 지금 이제 몇 년 됐냐면 2005년부터 썼으니까 17년 됐죠. 네. 17년 동안 이제 매일매일 글을 쓰면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물론 이제 잘한다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이게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책을 쓰거나 글을 쓰거나 아니면 어디서 이제 말씀을 나누거나 할 때 조금 좀 예전에 비해서는 들어가는 시간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다 중요한 건 저는 이제 주말 시간의 활용이 되게 네. 필요하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물론 이제 가족들한테 좀 미안한 얘기긴 한데 주말에 꼬박꼬박 좀 토요일 일요일 날 좀 메이크업 공부를 좀 해요. 예, 그게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때가 또 이게 조용히 또 이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평소에 평일날 너무 바쁘게 돌다 보면 좀 어디 지그시 앉아서 공부 좀 해야 될 텐데 네네네. 이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주말에 지그시 앉아서 공부할 기회가 딱 주어지면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막 판 깔아주고 하라고 하면 잘 안 되는데 네. 해야겠다 싶은데 막상 또 지워지면 그때는 또 이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좀 모셔서 말씀들 나눠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즐겁게 하시다가도 찾는 곳이 많아지고 바빠지시니까 주말까지 활용하다 보니까 지쳐버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즐거워서 한다기보다는 일이 돼버려가지고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제가 충분히 지금 바쁘신데도 아직까지 주말에 이렇게 공부까지 챙겨서 하실 정도면 우리 저희 부부장님께서는 최소한 즐거워서 하시는 일이다. 네. 저 스스로 워낙 게으르다 보니까 그럴 때는 무언가 이렇게 던져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공부를 안 하면 다음 주에 가서 망신당한다. 이제 이런 느낌을 줘야 되면 그게 계속해서 저를 푸시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푸시해가지고 좀 괴롭지만은 그 시간에 공부를 하고 나가서 이제 말씀을 나눌 때 물론 또 이게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격려해 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이제 격려 말씀 들으면 그럼 또 이제 그게 또 절로 힘이 나고 또 이렇게 또 좋은 자리에서 불러주시면 또 좋고요. 이런 거죠. 맥락 없이 주말에 골프 치러 가고 술 마시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래도 우리 부부장님께서는 아주 알차게 또 주말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또 이런 지식을 바탕으로 또 많은 분들에게 또 이렇게 지식을 나눠주시니까 요즘같이 이렇게 좀 어려울 때는 더 부부장님을 찾고 더 많은 도움되는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좀 도움을 받는 것 같고 참 어려운 시기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조금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조금 나눠보면 지금 현재 글로벌 경제 상황이 굉장히 지금 좋지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미국 우리가 제일 관심 가졌었던 건데 소비자 물가지수 5월달 거가 이제 발표가 됐어요. 근데 이게 진짜 우리가 이제 중요하다. 이거에 따라서 금리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했는데 요 며칠 그 시장이 이제 급락하는 이게 단초가 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상치보다 소폭 좀 높게 나왔어요. 8.6%면 제가 그때 알기로는 8.23에서 요 수준이었는데 조금 높게 나왔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당시 말해도 인플레이션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완전히 어느 정도 수그러들어 버리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 경제가 과연 어디로 가냐 지금 네. 어떤 상황이냐 네 일단 이게 좀 궁금한 네, 거죠. 먼저 물가부터 먼저 네네네. 말씀을 드리면 시장에서 되게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난 십몇 년 동안 금융위기 이후에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날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무언가 조커가 등장했었던 네네. 거죠. 정부에서 재정 정책을 쓰던 국제 공조를 해주던 돈을 풀어주던 네네네. 어떻게 해서든지 문제를 해결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빌딩에서 떨어지니까 스파이더맨이 와서 구해주는 겁니다. 근데 떨어질 때마다 구해주거든요. 100번 떨어지니까 100번 다 구해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안에 어트랙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스트레스 받는데 빌딩에서 한번 떨어질까? 떨어지자. 네, 그렇죠. 그래서 빌딩 올라와서 떨어지는 거죠. 그럼 이제 스파이더맨이 또 구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 즐거운 걸 저만 하면 또 안 되잖아요. 네. 같이 하시자고. 한번 그러니까 처음에 안 떨어지시는데 제가 떨어지는 걸 보니까 또 구해줘요. 네. 그럼 이제 스파이더맨도 만나볼 겸. 그래서 다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있었던 거냐면 그 끝에는 모두 잘 될 거야라는 생각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낙관론이 굉장히 크게 힘을 얻곤 합니다. 그러니까 낙관론이 이제 근거 없는 낙관론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다 된 것 같아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다 된 거 아니야? 이제 이런 기대감들이 좀 모락모락 올라왔었던 것 같아요. 지난 3월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8.5%였거든요. 8.5%인데 4월달에 좀 기대를 크게 했어요. 네. 이게 8.0까지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8.0까지 내려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가 목표치입니다. 네네네네. 그러면 8.5에서 2%까지 내려가는 길이 너무 먼 거예요. 와, 이거 언제 여기까지 내려오지? 한참 걸리겠네라고 생각했는데 0.5 딱 떨어지면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프로젝션을 하죠. 0.5씩 턱금석금석금 내려오면 어쩌면 운 좋으면 내년 1분기면은 2%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진짜 박수 쳐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8.3이 나왔어요. 이게 5월달 소비자 물가, 네. 이게 이제 4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였습니다. 그럼 8.3이 나오면 내려오는 게 8.5에서 8.3이면 이렇게 내려와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 계단이 길죠. 그랬더니 이제 내년 말도 쉽지 않겠네. 이 얘기 나오면서 이제 4월달에 힘을 좀 이제 그 4월달 게 5월달에 발표됐는데 다들 이러면서 실망을 했던 거죠. 근데 이번 기회에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 기대감을 더 키우지 않겠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문제가 올라간 겁니다. 8.6으로. 그럼 8.6으로 올라가면 이거는 위로 이렇게 그려야 되잖아요. 네네. 이러면 진짜 또 답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다들 이제 망연자실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경제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라온다라는 얘기가 이게 생각보다 오래 가겠구나. 이게 이제 시장에서는 마치 컨센서스처럼 그러니까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컸다라는 거겠죠. 네. 그래서 기대하고 정반대 움직임이 나타난 것에 대한 실망감이 컸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물가가 올라오는 그 내면을 볼 필요가 있는데 네. 이게 저는 이제 에너지 가격 쪽에서의 물가 상승이 좀 심상치 않을 거라고 봤거든요. 근데 네. 에너지 가격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문제가 좀 커요. 주거비의 상승이 굉장히 크고요. 항공료 같은 여행 관련 업종의 상승 폭이 큰 편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식료품 가격의 상승폭이 큽니다. 얘네들이 쉽게 사그러들 것 같진 않아요. 특히 주거비 같은 경우는요. 이게 렌트비 같은 거잖아요. 일종의. 네네네. 이 렌트비 같은 건 한 번 올라오면 잘 안 내려가요. 그러니까 기름값은 올랐다 떨어졌다 네네네. 하지만 렌트비는 월세 같은 경우는 한 번 올라가면은 밑으로 뭐 반토막 나거나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그럼 한번 이게 렌트비가 올라온다라는 느낌이 드니까 시장에서도 그럼 이게 생각보다 탄탄한 인플레이션의 상승이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말씀드린 거는 물가가 굉장히 높게 네. 시장의 기대보다 높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물가가 높게 잡힌 게 1번이고 두 번째는 문제는 뭐냐면 성장이 둔화되는 우려가 나타나는 거죠. 이번에 물가가 발표되면서 같이 나온 게 뭐냐면 미국의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라는 게 있어요. 네네. 미시간대나 이런 데서 근데 뭐 어디서 발표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의 소비 심리가 꺾이고 있습니다. 근데 소비 심리가 꺾이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물가 상승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게 되면은 사람들은 생필품을 제외하고는 잘 살려고 하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20년도, 21년도에 미국 사람들 소비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네. 그럼 어떤 걸 많이 사냐면 내구재 같은 걸 많이 샀을 거예요. 내구재가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그냥 내구성 있는 거 딱딱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 냉장고, 노트북 이런 게 이제 내구재죠. 그러니까 이런 때는 더욱더 내구재에 대한 소비가 위축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소비 심리가요 지금 굉장히 빠르게 식고 있습니다. 그럼 심리가 식는다는 건 조금 더 시차를 두게 되면 실제 소비가 식을 거고 네. 이거는 결국에는 시차를 두고서 성장의 둔화를 만들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성장은 둔화가 되는데 물가가 올라가는 그림이 나타나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아니냐. 근데 사실 이게 뭐 70년대식의 스태그플레이션까지는 아니겠지만 그 정도까지 말씀드리긴 좀 어렵겠지만은 어쨌든 방향성 자체가 굉장히 기분 나쁜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그냥 미국 경제의 상황
성장은 둔화되는데 물가는 생각보다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면 됩니다. 저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월급 빼고는 다 올랐다 지금. 아, 네네.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고. 네네. 뭐 예컨대 물가가 오른 만큼 급여가 오른다면야. 네네. 그만큼 소비가 또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가 못하니까 네네네. 지금 네네. 그 답답한 형국인 건데. 네. 그러면 반대로 이거는 뭐 가설이지만서도 만약 이번에 올 소비자 물가 지수가 뭐 예상치대로 나왔다거나 아니면 소폭 줄어서 한 뭐 8%나 아니면 8.1 뭐 이 정도 수 나왔다. 아, 네네. 그러면은 지금의 상황하고는 좀 다르게 조금 나왔을까요? 다르게 움직였을 수는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저는 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에너지 가격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네. 4월 달에 국제 유가하고 네네네. 5월 달에 국제 유가를 보면은 5월 달 국제 유가가 조금 더 높았어요. 4월 달보다. 네. 그리고 6월 달 국제 유가가 지금 보면은 네네. 미국의 이제 가스 가격이라고 하거든요. 네네네네. 가솔린 프라이스인데 이 가솔린 프라이스가 갤런당 7달러를 찍고 있어요. 지금 높은 데는. 네.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그때 진짜 너무 높다라고 한 게 4달러 넘으면 엄청 높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7달러를 찍었다는 이게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6월 달 들어서 나타난 현상인데 그렇다면은 에너지 사이드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이 6월 소비자 물가 지수로 넘어가면 더 강해질 수 있거든요. 네네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6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다음 달 7월 13일일 겁니다. 네네네. 그때 발표가 돼요. 뭐 FOMC에서 뭐 금리 조정이 또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뭐 맞물려서 또 생각해봐야겠지만 일단 보면은 그 월간 뭐 경제학자죠 그 모하메드 에리언이라고 그분이 네. 아직 뭐 인플레 피크아웃이 오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일단은 어찌됐건 5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이후에 뭐 연준이 더 과감한 조치를 뭐 해야 될 거다 이런 네. 경고도 했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연준의 고민이 좀 깊어질 것 같기는 해요. 오늘 네네네. 보면은 이제 우리 부부장님께서 올리신 에세이 네네네. 그래도 보면은 일단 연준의 고민을 약간 좀 언급도 해주시기도 했거든요. 네네네. 과연 연준이 여기서 어떤 전략을 좀 쓸 수 있을까? 여기도 좀 답답할 것 같아. 무작정 금리만 올릴 수 있는 형국도 아닐 거고. 그러니까 예. 이게 첫 번째는 엘 에리언부터 간단하게 네. 말씀드리면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매일매일 마켓 모니터링 할 때 네네네. 저기 네이버랑 구글 검색창에다가 네. 네이버에는 한글로 에리언이라고 치고요. 그다음에 구글에서는 엘 에리언이라고 이제 영어로 아, 예, 예, 예. 그렇게 쳐가지고 그 사람이 했던 얘기들은 꼭 모니터링을 해요. 네. 그렇게 모니터링하는 사람 몇 명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이제 서머스라는 사람을 또 모니터링 네.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중요하다 이게 아니라 사람마다 자기가 봐야 되는 그죠, 사람들의 그죠, 그죠. 이름을 넣어서 우리가 체크하지 못했었던 코멘트를 하는지를 좀 봐요. 근데 그 사람을 LLN을 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매크로 마켓에 대해서 보는 시각 자체가 굉장히 뚜렷해요. 그리고 작년에 다들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할 때 이분은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걸 이제 명확하게 얘기를 했었고 연준이 점점 더 코너에 몰릴 것이다. 물론 약간 극단적으로 가실 때도 있고 뷰가 틀리실 때도 꽤 많아요. 근데 저는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그 로직이 굉장히 탄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에리언이 얘기한 것처럼 연준이 지금 외통수에 걸려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단은 성장이 둔화되는 상태에서 물가를 잡아야 됩니다. 네. 이게 다들 그 질문을 많이 하세요.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느냐?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럼 뭐하고 똑같냐면 테러리스트가 한 명 있습니다. 테러리스트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특수부대가 한 50명 투입됐어요. 그래서 빙 둘러쌌습니다. 총만 쏘면 죽일 수 있거든요. 그럼 테러리스트를 잡을 수 있냐? 이건 잡을 수 있어요. 오케이인데 문제는 뭐냐면 인질이 있어요. 성장이란 인질을 딱 때리고 있는 겁니다. 총을 겨누고 있어요. 날 쏘려고 하는 순간 얘는 죽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질문인 거죠. 인질을 다치지 않게 하면서 테러리스트를 죽일 수 있어? 이 질문인 겁니다. 그럼 달라요. 이 질문 자체가 달라요. 테러리스트 잡을 수 있어 하고 인질 안 다치게 하면서 잡을 수 그쵸, 있어? 조건이 하나 이거는 붙는 정말 거니까. 다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둘러싼 이 특수부대원들이 전부 다 바주카포 하나씩 들고 있습니다. 와, 이거 쏘면 100% 둘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장까지 밀어내느냐 이제 연준은 얘기하는 거죠. 성장 안 다치게 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엘 에리언은 아니다. 그럴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연준이 처음에 안 다치게 이렇게 얘기하다가 4월 달 들어와서는 조금 다칠 수 있다. 근데 5월 달 들어와서는 실업률이 좀 오를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좀 더 다칠 수 있다. 좀 더 다칠 수 있다. 그리고 약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조금씩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연준의 전략이라는 건 뭐냐면 사실상 이게 물가만 어떻게 발라낼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민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에레리언은 그게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비난의 칼날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번에 예를 들어서 FOMC 같은 때에서도 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첫 번째는 이런 거죠.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시나리오는 0.75%를 이번에 네네네. 원샷으로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실제로 연준 금리 인상 확률을 보면은 네. 이건 사실 확률은 아니에요. 그냥 현황 정도. 현재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이 정도인데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저 여론조사.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97명은 이번에 0.75% 인상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은. 왜냐하면 일주일 전만 해도 다 97%가 0.5를 생각했는데 0.5 지금 97%가 0.75를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물가 상승세가 전혀 잡히질 않으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센 걸로 때렸는데도 미동도 없는 이게 이런 거죠.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이. 그럼 더 세게 때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때릴 때는 조금 더 강도로 올려서 때려야 돼. 요게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0.75%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시장이 휘청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또 이런 뷰도 있어요. 뭐냐면 이런 거죠. 여태까지 0.5 올린다라고 다 커뮤니케이션을 했고 이번에는 양적 긴축도 같이 진행이 되잖아요. 네. 그럼 0.5의 양적 긴축만 해도 세요. 그럼 요 패키지를 던지면서 사실상 0.75를 갖다가 으름장을 놓는 이번에 이 정도지만 다음번엔 0.75 팍팍 올릴 수 있어. 이제 이 정도 으름장을 놓는 요런 방법으로 할 수 있지도 않냐. 요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준은 성장을 최소한으로 타격을 주면서 물가를 잡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테스트를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당장 연준의 역할이라는 게 이제 곧 돌아오는 이제 FOMC인데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부원장님께서도 10%가 0.75. 사실상 기정 사실화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확률로는 그렇죠. 예. 아 그러면은 어떻게 부장님께서도 생각하시기에 네. 그 정도 수준의 이번에 금리 네. 인상이 네네.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가능성은 보시는 거죠? 열어둬야 돼요. 충분히 열어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75bp를 인상해야 된다는 주장도 네네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게 올려놔야 네네. 나중에 잡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 그냥 지지부진하게 끌려가봐야 좀 미동도 안 하는데 이거 지지부진하게 끌려가면 나중에 이거 훨씬 더 강해진다. 네. 그래서 찔끔찔끔 이거죠. 초반에 세게 밀어붙여가지고 예봉을 꺾어야 네. 그래야 뒷게임을 쉽게 가는 거지. 찔끔찔끔 던져봐야 때리는 총량은 같아도 얘가 오히려 더 적응을 하고 더 강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0.75를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도 저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또 반면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으름장을 놓는 쪽으로 가는 것도 그러면서 네. 이제 7월달 FOMC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7월달 FOMC가 가게 되면은 7월 13일날 소비자 물가지수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로부터 2주 후에 7월 말 7월 27일일 겁니다. 네. 그때 FOMC가 있어요. 그때 그래서 한 번 정도 더 보고 0.75를 갈 수도 있다. 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는 어느 쪽이든 지금 결론은 둘 다 매파입니다. 예, 결론은 둘 다 매파입니다. 예. 그 연준에서 항상 우리가 그 FOMC 결과 발표하면은 결과 발표한 것도 중요하지만 꼭 그 달려 있는 코멘트 있잖아요. 네. 항상 그거에 따라서 시장이 한번 더 막 영향을 받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네. 이번에도 물론 뭐 75bp 이런 얘기도 나오겠지만 이제 다음 달에 어떤 좀 방향성을 좀 얘기할 때 그런 네. 것들이 상당히 영향을 좀 많이 물론입니다. 미칠 것 같고. 네. 아 그러면은 뭐 금리를 계속 올리면은 인플레이션이 뭐 잡힐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지금 예상치 못한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뭐 다치는 것도 다른 또 반대표도 있을 수 있으니까 상당히 좀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은데 예컨대 그렇게 계속 금리를 이번에도 15bp 올렸다. 네. 그러면은 일시적으로는 아마 조금은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인플레이션이 말씀하신 거죠. 예, 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지금 인플레이션이 워낙에 기세가 등등하니까 꺾지를 못하는 것도 네네네. 분명히 있고 두 번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점입가경이 되면서 네네네. 물가에는 공급망에는 굉장히 좀 불리한 여건을 그쵸, 조성하는 그쵸.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연준이 작년처럼 방만하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 그 얘기를 해요. 네네네. 우리한테는 작년에 무슨 실수를 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연준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줘요. 저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한테 각인을 시켜준 거죠. 네. 작년에 걔가 아니야. 아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장에 이제 연준이 물가를 잡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분명히 놓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뛰니까 작년만 해도 어땠냐. 물가가 뛰어도 이거 연준 어차피 못 움직여 이랬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반응도 안 했는데 지금 물가가 생각보다 높게 나오니까 그냥 알아서 0.75를 미리 헌납을 해버리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봤었을 때는 이제 실제로 연준이 물가를 잡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은
분명히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어설프게 대응해서 화를 키우느니 네네. 일찌감치 그냥 아까 부부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예봉을 꺾는 차원에서 그냥 네네네. 물론 거기에 따른 시장 충격이나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겠죠. 네, 당연히 하지만은 뭐 향후에 어떤 더 크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계 처방도 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것 같고 지금 22 그 유럽 중앙은행 네. 얼마 전에 이제 금리 인상 네. 그 속도 내고 있고 이제 미국은 뭐 인플레가 거의 뭐 정점인데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나 중국 뭐 일본 이런 것도 아시아 국가들은 좀 징후는 약하게 나타나는 것 네. 같아요. 네. 근데 좀 아시아 쪽은 좀 왜 이렇게 여파가 좀 다른가? 이 미국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건 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미국은 소비 수요가 탄탄합니다. 예. 소비 수요가 탄탄하고 일자리가 넘치니까요. 예. 임금이 오르고 있습니다. 실제 임금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급망에서의 이슈도 있지만 수요 사이드도 워낙에 폭발적이고 임금이 오른다는 것 때문에 물가 상승세가 다른 데보다 더 강해요. 네네네.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유럽은 임금 상승세가 강하거나 소비가 탄탄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가격 상승에 의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강해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식료품도 이제 밀을 많이 먹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밀 가격 뛰는 거에도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서구 지역 같은 경우는 밀이라는 주식이 좀 다르다라는 점, 그리고 미국은 특히 성장이 워낙 강하고 유럽은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영향을 보다 직접적으로 받는다. 그래서 서구 지역의 물가 상승세가 더 심한 거고요.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소비가 지금 강하진 않습니다. 네. 아주 탄탄하거나 그러진 않고요. 구조적인 임금 상승세가 나타나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네, 그렇죠. 다만 이제 유가가 많이 오르면서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네. 환율이 뛰고 유가가 많이 뛰다 보니까 수입 물가 사이드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이 현재는 전반적인 물가 상승세를 갖다가 주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구 지역보다는 조금 약한 편에 속하겠죠. 그리고 저희는 밀이 주식이 아니라 쌀이 주식이죠. 야, 그죠. 예. 그래서 그것도 분명히 식료품 가격 상승에는 일정 수준은 서구 지역보다는 좀 나은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밀 가격은 뭐 천정부지로 치솟는데 쌀 가격이 지금 천정부지 치솟는다는 얘기는 아직 없어서. 이제 근데 쌀도 그러니까 뭐 작년 대비해서는 20-30% 네. 오르긴 했는데 네. 이제 그 그냥 국제 쌀 가격이요. 네네네. 근데 이제 문제는 밀 가격이 또 너무 많이 뛰게 되면은 네. 이 쌀 가격에도 심리적으로도 있죠. 영향을 줄 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밀이나 쌀을 이제 생산하는 곳에서도 생산을 쌀 대신에 밀을 생산할 가능성들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식량 안보 차원에서 쌀에 대한 수출도 생각보다 민감하게 그렇죠. 금지가 될 수가 있어요. 밥을 적게 먹어야 되나? 밥 많이 먹으면 안 되겠네. 하루에 2끼만 먹어야겠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에리언이 그 어찌됐건 인플레이 장기화를 이제 경고하면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이제 가능성도 조금씩 네. 이제 언급이 되잖아요. 이 같은 시점에서 보면은 한은의 이제 국내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 확률은 낮다고 일단은 얘기는 했는데 어찌됐건 지금 물가는 오르고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는 한국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 확률은 낮다. 하지만은 그 외국에서 보는 뭐 경고하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그 교체해 봤을 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면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확률은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를 많이 이들 얘기를 하세요. 예, 지금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은. 화두죠. 예. 일단 첫 번째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정의가 되게 중요한데 그럼 정의상으로는 성장이 둔화되고 물가가 오른다. 근데 어느 정도까지 둔화되면 둔하냐? 어느 정도까지 오르면 오르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70년대를 바라보면 그때는 마이너스 성장의 10%가 넘는 물가였어요. 네네네네.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성장률이 아직은 플러스입니다. 네.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성장률 자체 물론 낮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3%보다 조금 미친 2%대 후반대는 아직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좋다라는 말은 그렇지만 아주 최악이다라고 할 정도로 성장률은 성장을 아니에요. 한 거니까. 그러니까 뭐 속된 말로 쏘쏘? 뭐 그 정도라고 보면 되고 물가 같은 경우도 물론 10%도 심각하긴 하지만 네네네. 그래도 5% 정도잖아요. 그럼 10%가 넘어서 그렇게 가던 석유파동하고 비교하기에는 조금은 좀 어렵죠. 물론 이제 그래서 이제 70년대만큼의 레벨은 아니지만 네. 기분 나쁜 건 방향성이죠. 성장률이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고 물가는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방향성이 굉장히 좀 기분 나쁜 거고요. 두 번째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마이너스 성장이 아니라 굉장히 탄탄한 성장이거든요. 성장률 자체가 네. 양호한 편인데 문제는 물가 상승세가 너무 심한 거잖아요. 네. 일단 절대적인 레벨은
70년대를 가리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그쪽의 방향성으로 흘러가고 있죠. 그러면 만약에 70년대와 같은 상황이 펼쳐져 있다면 그 방향성이 더 뚜렷해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이제 버냉키 전 네네네. 연준 의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네. 그 버냉키 전 연준 의장한테도 이 질문이 들어온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연준 의장이 버냉키가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한 거죠. 우리한테는 작년에 무슨 실수를 했는지 너무나 잘 아는 연준이 있다. 그래서 이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연준이 굉장히 방만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 연준 의장이 아서번스라는 사람이었거든요. 네. 아서번스는 그때 당시 대통령이 닉슨이었는데 닉슨의 친구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정치에 휘둘렸어요. 닉슨의 재선을 위해 가지고 금리 인상 속도를 굉장히 천천히 가져가려고 했었죠. 왜냐면 성장이 나와야지 그죠, 재선이 그죠. 되니까. 그러다가 중앙은행이 물가를 잡아야 되는데 물가는 안 잡고 경기 부양 지원하다가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무엇을 실수했는지를 너무나 잘 아는 연준이 있고 그리고 정치에도 휘둘리지 않으니까 이런 면들로 봤을 때 70년대가 그대로 재현될 가능성은 좀 없다. 낮지 않나. 예, 그렇게 좀 보고요. 오히려 이제 다만 70년대가 그대로 재현되지는 않겠지만 경계감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 방향이 생각보다는 좀 무서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연준도 통제하지 못하는 게 공급망의 문제인 거잖아요. 예, 공급망 문제가 장기화되는 게 이제 어떤 영향을 줄지는 조금은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전년보단 그래 좀이라도 올라가야지. 전년보다 그렇죠. 좀이라도 성장해야지. 뭐 네.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전년보다 꺾이면 이거 지금 성장이 그렇죠. 큰일 났다. 네. 이거 빠졌. 근데 사실상 좀 성장이 둔화될 수는 있는 거지만 성장이 멈춘 건 아니란 말이죠. 예,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좀 빠진 거에 대해서 저성장, 고물가, 물가 네. 높아. 그러다 보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요게 그대로 따라 붙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또 사람들이 아직 경험 못 해본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 막연한 두려움, 네. 예,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이제 저성장 고물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거가 아닌가. 네네. 예, 네, 그런 공감합니다.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제 금리 인상이 이제 물가는 이제 잡을 수 있다고 쳐도 네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가계부채. 우리나라도 이거 굉장히 큰 문제인데 가계부채는 이제 상당히 큰 이 폭탄 같은 거잖아요. 네. 근데 올해 한국 그 GDP 대비 기준 보면은 가계비 비율이 이제 세계 1위다. 네. 뭐 이런 것도 있고. 이게 국내 경제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또 다른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으면은 아마 맞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결국에는 이제 가계부채가 많다라는 거는 네네네.